주군을 죽인 남자. 딱 그 세 글자로 역사에 기록된 사람이 있습니다. 배신자, 반역자, 그리고 3일 천하로 끝난 어리석은 야망의 화신. 보통은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근데 있잖아요. 일본에는 이 사람을 영웅으로 기리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신사에서 죄를 지내고 동상을 세우고 소설과 드라마에서 비극적 영웅으로 그려내는 사람. 도대체 왜일까요? 오늘 제가 이야기할 사람은 아케치 미쓰히데입니다. 그리고 그가 저지른 사건, 혼노지의 변. 1582년 6월 2일 새벽,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배신이라고 불리는 그 사건.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먼저 드리고 싶어요. 만약 당신이 20년 동안 충성을 다한 주군에게 공개적으로 모욕당하고 땅을 빼앗기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처했다면 그래도 그 사람 곁에 남아있는 게 충성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을 막는 게 진짜 용기일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배경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일본 전국시대, 그러니까 1467년부터 약 100년 넘게 이어진 이 시대는 말 그대로 일본 전역이 전쟁터였습니다. 각 지방의 영주들, 그러니까 다이묘들이 서로 치고받고 동맹 맺고 배신하고 그야말로 하루가 멀다 하고 판도가 뒤집히던 시절이었어요. 이 혼돈 속에서 혜성처럼 등장한 인물이 있습니다. 오다 노부나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요? 간단하게 말하면 일본 역사에서 가장 혁명적인 전략가이자 가장 잔인한 독재자 중 한 명입니다. 보통 일본 통일의 기반을 닦은 인물로 역사책에 기록되죠. 근데 이 사람,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캐릭터예요. 당시 전투의 핵심은 기마 전술이었는데 노부나가는 그걸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총, 조총을 대규모로 도입한 거예요. 나가시노 전투, 1575년에 3,000정의 조총으로 당대 최강이라 불리던 다케다 기마대를 박살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술 혁신이 아니에요. 중세전쟁의 개념 자체를 바꿔버린 사건이었죠. 경제적으로도 혁명적이었어요. 라쿠이치 라쿠자, 그러니까 시장에서의 독점과 특권을 없애고 자유상업을 장려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규제 혁파를 단행한 거죠. 불교 세력에게는 어떻게 했냐고요? 아예 불태워버렸습니다. 비에이잔 엔야쿠지, 수백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천태정 본산을 1571년에 완전히 불살랐어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이 사건으로 사망한 인원이 수천 명에 달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이게 다 한 사람이 한 일입니다. 근데 노부나가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 꼭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천마, 제6천마왕. 노부나가 스스로가 이 칭호를 즐겨 사용했습니다. 불교에서 가장 강력한 악마의 이름이에요. 자기 자신을 악마라고 부른 거죠. 이게 그냥 멋내기용 별명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건 일종의 선언이었어요. 나는 기존의 질서, 기존의 도덕, 기존의 신불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그리고 이 남자 밑에서 일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케치 미쓰히데. 미쓰히데는 1528년생으로 추정됩니다. 사실 그의 초기 생애는 기록이 굉장히 불분명해요. 확실한 건 원래 노부나가의 가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 주군을 거쳐 마지막으로 노부나가 밑에 들어간 게 1560년대 후반으로 추정됩니다. 처음에 미쓰히데는 가신들 중에서도 그다지 눈에 띄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는 특별한 능력이 하나 있었습니다. 문인이었어요. 와카. 그러니까 일본 전통시에 정통하고 외교적 감각도 뛰어났습니다. 전장에서 칼만 휘두르는 게 전부가 아니라
말과 글로 상황을 풀어나갈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노부나가는 이 점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미스이데를 중용하기 시작했어요. 1571년 비에이잔 공격에 참여했고요. 1573년에는 아사쿠라, 아사히 가문을 무너뜨리는 전쟁에도 공을 세웠습니다. 노부나가가 주요 지방을 전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미스이데는 그 핵심 장수 중 한 명으로 성장했어요. 결정적으로 1575년 단바 지방의 지배권을 받았습니다. 지금의 교토 서쪽 산악지대인데요. 험준하기로 유명한 이 땅을 미스이데는 8년에 걸쳐 완전히 평정합니다. 그것도 무력만이 아니라 행정력으로 민심을 얻어가면서.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 노부나가가 다른 지역은 그냥 불태우고 짓밟으면서 정복했는데 미스이데는 달랐거든요. 그는 민간인을 보호했고 세금을 줄였고 지역민과의 신뢰를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미스이데는 단순한 무장이 아니었어요. 통치자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갖춘 사람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흥미로워지는 지점에 왔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여기서 댓글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혼노지의 변. 그러니까 미스이데가 노부나가를 공격한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시나요? 댓글에 써주세요. 어떻게 알고 계신지 진짜 궁금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마 생각이 바뀔 수도 있을 거예요. 자, 다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미스이데가 노부나가 밑에서 20년 가까이 일하면서 이 두 사람 사이에 뭔가 금이 가기 시작한다는 기록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감정적인 마찰이 아니에요. 훨씬 구조적인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1578년의 일입니다. 노부나가가 모리 가문을 공격하기 위해 서쪽 원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스이데가 담당하던 외교 협상이 결렬된 일이 있었어요. 이 과정에서 노부나가는 미스이데 앞에서 그를 공개적으로 모욕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머리를 잡아채어 벽에 박았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물론 이게 후대에 과장된 면이 있긴 하지만 노부나가가 가신들을 다루는 방식 자체가 굉장히 거칠고 굴욕적이었다는 건 여러 기록에서 일치합니다. 두 번째는 더 충격적입니다. 1579년 미스이데의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예요. 당시 미스이데는 노부나가의 명령으로 아리오카 성의 영주 아라키 무라시게와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아라키가 모리 가문 편으로 넘어가려 한다는 첩보가 있었고 미스이데는 자신의 어머니를 인질로 보내는 조건으로 그를 설득했어요. 그러니까 내 어머니의 목숨을 걸고 당신을 믿겠다는 거죠. 근데 아라키가 배신합니다. 그리고 인질로 잡혀있던 미스이데의 어머니는 처형됩니다. 이 사건에 대해 역사가들 사이에서는 노부나가가 이미 아라키가 배신할 걸 알면서도 미스이데를 보냈다는 설이 있어요.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 정황과 이후 노부나가의 행동을 보면 아예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어머니를 잃은 거예요. 죽은 때문에. 상상이 가시나요? 내가 충성을 바친 그 사람 때문에 내 어머니가 죽은 겁니다. 그런데도 미스이데는 계속 노부나가를 섬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왜 참았을까요? 저는 그게 단순한 복종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미스이데는 냉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계산했을 거예요. 지금 당장 칼을 들면 내가 죽는다. 그리고 노부나가가 죽으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나? 내가 갖고 온 이 땅,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이 옵니다. 1582년 봄, 노부나가는 미스이데에게 담당하던 단바 지방의 영지를 반납하고
모리 원정에 합류하라고 명령합니다. 그 대신 모리를 무너뜨리면 그쪽 땅을 주겠다는 거였는데 이건 미스이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거래였어요. 담반은 미스이대가 8년 동안 공들여 민심을 얻고 안정시킨 땅이에요. 그걸 내놓고 아직 정복도 안 된 전쟁터에서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건데 여기다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무렵 노부나가는 미스이대를 조금씩 주변에서 밀어내고 있었어요. 히데요시, 그러니까 나중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되는 인물은 서쪽에서 놀라운 전과를 올리며 노부나가의 총애를 받고 있었고 또 다른 장수 시바타 가스이에도 북쪽에서 새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미스이대 혼자서만 상대적으로 발이 묶인 채 불안한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당시 노부나가 세력 안에서는 이미 공공연한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미스이대가 언제 버림받을지 모른다고. 자, 이 시점에서 저는 한 가지를 짚고 싶어요. 역사책에서는 혼노지의 변을 단순한 배신으로 정의합니다. 야망의 눈이 먼 신하가 주군을 죽인 것. 근데 정말 그렇게만 볼 수 있을까요? 1582년 5월 말, 노부나가는 히데요시의 요청으로 모리 원정을 지원하기로 결정합니다. 히데요시가 모리 가문의 주요 거점인 다카마스 성을 포위하고 있었는데 경력이 부족하다며 지원을 요청한 거예요. 노부나가는 우선 자신이 교토의 혼노지에 숙소를 잡습니다. 당시 그의 경호 병력은 아주 소수였어요. 대부분의 주요 병력은 이미 다른 원정지에 나가 있었거든요. 혼노지는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스이대는 모리 원정 지원을 위한 선발대로 출발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6월 1일, 미스이대는 약 1,300명의 병력을 이끌고 출발합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서쪽, 그러니까 모리가 있는 쪽이 아니었어요. 동쪽, 교토 방향이었습니다. 6월 2일, 새벽 4시, 아케치 미스이대의 군대가 혼노지를 에워쌉니다. 노부나가의 경호병력은 100명도 채 되지 않았어요. 이 상황에서 노부나가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이게 또 엄청난 장면입니다. 처음에 창소리, 말발굽 소리에 잠에서 깼을 때 노부나가는 반신반의했다고 합니다. 경호병사가 뛰어들어 아케치군이 밖을 에워쌌습니다. 라고 외쳤을 때 노부나가는 잠시 침묵했다고 전해져요. 그리고 딱 한마디 했습니다. 이제 어쩔 수 없군. 혹은 일본어로는 젯포이 나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라는 뜻이에요. 노부나가는 스스로 활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활로, 나중에는 창으로 싸웠다고 해요. 팔에 화살을 맞고도 계속 싸웠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안쪽 방으로 물러납니다. 그리고 그 방에 불이 붙었어요. 노부나가의 유해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불에 모두 타버렸거나 혹은 누군가에 의해 은밀히 처리됐다는 설이 있어요. 49세의 나이였습니다. 일본 통일을 눈앞에 두고. 이 장면 하나만으로도 소름이 돋지 않으세요? 근데 저는 지금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이 사건 이전에 미스이대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기록을 뒤져보면 흥미로운 게 있어요. 출발 전날 밤, 미스이대는 자신의 본거지인 카메야마 성에서 가신들과 함께 연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와카, 그러니까 시를 읊었다고 해요. 그 시가 이겁니다. 때는 지금, 비가 내리고 천하는 우리의 것. 아마 이 짧은 시가 혼노지의 변을 앞두고 읊은 결의의 표현이었을 거라고 많은 역사가들은 해석합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반전이 있어요. 미스이대가 왜 이 일을 저질렀는지
역사 기록에는 명확한 이유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명확한 이유가 없어요. 후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를 제시했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한설. 노부나가에게 반복적으로 모욕당하고 어머니를 잃고 영지마저 빼앗길 위기에 처하면서 쌓인 원한이 폭발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야망설. 미스이데 자신이 천하를 노렸다는 주장이에요. 이게 가장 단순하고 통속적인 해석이죠. 세 번째는 천하를 위한 결단설. 이게 제가 오늘 가장 집중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천하를 위한 결단설이 뭐냐고요? 노부나가의 통치 방식은 분명히 혁명적이었지만 그 방식이 너무 극단적이었습니다. 사원을 불태우고 반대하는 세력을 씨앗도 남기지 않고 몰살하고 일본의 전통적인 질서와 문화를 파괴했었어요. 노부나가가 전국을 통일한다면 일본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미스히데는 이것을 두려워했을 수 있어요. 그는 문인이었고 교양인이었습니다. 일본의 전통 문화와 질서를 소중히 여겼어요. 노부나가가 가고 있는 방향이 그것을 완전히 파괴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혼노지의 변을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일본을 구하기 위한 마지막 저항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미스히데 연구의 권위자인 역사가 오카야마 히로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스히데는 노부나가의 통치가 얼마나 폭력적으로 변해가는지를 가장 가까이서 목격한 사람이었다. 그의 결단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에 대한 깊은 고뇌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에 한번 써주세요. 미스히데의 행동, 배신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저항이라고 보시나요? 진짜로 궁금해요. 자, 이제 혼노지의 변 이후로 넘어갑시다. 6월 2일 새벽, 노부나가를 쓰러뜨린 미스히데는 즉시 행동에 나섭니다. 노부나가의 아들 노부타다도 있었거든요. 노부타다는 당시 교토의 다른 거처인 묘각지에 있었는데 미스히데군은 이쪽도 공격합니다. 노부타다는 니조성으로 피했지만 결국 거기서도 함락당하고 자결했어요. 아버지와 아들, 하루 만에 둘 다 없앤 겁니다. 이 속도감, 이 결단력이 미스히데가 단순히 충동적으로 이 일을 저지른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작전이었어요. 미스히데는 같은 날 교토를 장악합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선언해요. 천하는 새롭게 시작되었다. 이 짧은 선언 안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어요. 미스히데는 단순히 노부나가를 제거한 게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 주변 세력들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지지를 구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미스히데는 당시 서일본의 유력 세력들, 모리가문, 조소카베 가문, 심지어 노부나가에게 탄압받던 불교 세력들에게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아니, 침묵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미스히데의 치명적인 계산 착오가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의 유력 세력들 입장에서 미스히데는 어떤 사람이었냐고요? 일개 가신이었어요. 당연히 자기 가문이 있었지만 독립적인 세력 기반이 약했습니다. 단바지방을 가지고 있었지만 노부나가 세력에 편입되어 있던 땅이고요. 반면 다른 세력들 입장에서는 노부나가가 죽었다는 사실 자체가 혼돈이었어요. 누가 이 혼돈을 잠재울 것인가? 그 혼돈을 이용해 자기 세력을 키울 것인가? 이 복잡한 계산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미스히데가 그 혼돈을 수습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더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히데요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당시 서쪽에서 다카마스 성을 포위하고 있었는데
혼노지의 변 소식을 듣고 즉각적으로 모리 가문과 강화를 맺습니다. 전투를 멈추고 그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일각에서는 히데요시가 미스이데의 쿠데타를 미리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는 음모론도 있어요. 강화를 맺고 군을 돌려 동쪽으로 이동하는 속도가 너무 빨랐거든요. 진실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히데요시는 6월 4일에 모리와 강화를 맺고 불과 9일 만에 교토 근처까지 돌아옵니다. 220km를 9일 만에. 병사들을 거의 쉬지도 않고 강행군시킨 거예요. 이걸 역사에서는 히데요시의 대기환 또는 중국 대기환이라고 부릅니다. 이 소식이 미스히데에게 도달했을 때 그는 이미 위기였습니다. 6월 13일 야마자키 전투. 교토 남쪽 야마자키 텐노잔 언덕 아래에서 두 군대가 맞붙습니다. 미스히데의 병력은 약 1만 6천, 히데요시군은 이미 다른 세력과 연합해서 약 4만에 달했습니다. 숫자부터 열세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기가 달랐습니다. 히데요시군은 노부나가의 복수를 외치며 달려오는 군대였고 미스히데군은 명분을 잃고 주변에서 지지를 받지 못한 채 고립된 군대였습니다. 전투는 불과 몇 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미스히데군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미스히데는 전장을 탈출합니다. 그리고 도망치던 중 죽었습니다. 공식적인 기록에 따르면 교토 근처의 오구루스 마을 근처에서 농민들의 습격을 받아 창에 찔려 죽었다고 해요. 이걸 도도쿠, 그러니까 농민이나 하층민들의 공격이라고 합니다. 혼노지의 변으로부터 13일 후, 아케치 미스히데의 천하는 딱 13일 만에 끝났습니다. 3일 천하라고 흔히 부르지만 정확하게는 13일 천하였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일본 통일을 눈앞에 둔 가장 강력한 권력자를 쓰러뜨렸는데 13일 만에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미스히데의 죽음 이후 그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으로 갈렸어요. 히데요시 입장에서 미스히데는 반드시 악으로 규정되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히데요시 자신의 권력 정당성이 노부나가의 복수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미스히데가 악인이면 악인일수록 히데요시의 정당성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도 시대, 그러니까 도쿠가와 막부 시절에도 미스히데는 계속 역적으로 기록됩니다. 교과서에, 소설에, 가부키에, 배신자의 대명사로. 근데 그거 아세요? 미스히데가 지배했던 단바지방, 지금의 교토부 일부 지역에서는 그를 선정을 베푼 영주로 기리는 전통이 지금도 이어져 있어요. 그가 세운 카메야마성 근처에는 그를 제신으로 모시는 신사가 있어요. 오호이 신사입니다. 매년 제사를 지내고 지역 주민들은 그를 영주님이라고 부르며 존경합니다. 왜냐고요? 미스히데가 단바를 다스릴 때 그는 백성들에게 가혹하지 않았거든요. 세금을 줄이고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지역의 전통과 문화를 존중했어요. 무엇보다 전쟁 중에도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려 했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에게 미스히데는 역적이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자기들을 아껴준 영주였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반전이 있어요. 미스히데는 정말로 죽었을까요? 공식 기록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흥미로운 설이 하나 있어요. 바로 덴카이 스님 설입니다. 덴카이라는 승려가 있었어요. 에도 막부 초기,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가장 신뢰받는 고문이자 막부 초기 정치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덴카이가 실은 살아남은 아케치 미스히데라는 설이 오랫동안 전해져 왔어요. 근거가 뭐냐고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덴카이의 출신이 불분명하다는 것, 덴카이의 등장 시기가 미스히데의 실종 이후와 겹친다는 것, 그리고 덴카이가 보여준 정치적 감각이 일개 승려의 수준이 아니었다는 것. 거기다가
미스 이데의 일족이 도쿠가와 막부에서 일정한 역할을 했다는 점. 물론 이건 증거가 없는 야사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수백 년 동안 전해져 온 데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미스 이데가 그냥 초라하게 죽었다고 믿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혼노지의 변 이후 일본에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문화적 현상이 생겼습니다. 미스 이데를 주인공으로 한 이야기들이 폭발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에도 시대에는 가부키와 조루리, 그러니까 인형극에서 미스 이데 이야기가 반복해서 상연됐습니다. 악인으로 그려졌지만 동시에 비극적인 인물로도 그려졌어요. 관객들은 그에게 공감했거든요. 메이지 이후에는 소설에서 영웅으로 재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노부나가의 폭정에 저항한 사람, 새로운 시대를 열려했지만 운이 따르지 않은 비운의 인물. 그리고 현대에는 어떤가요? 일본의 NHK 대하 드라마에서 미스 이데는 여러 번 주인공이 됐어요. 그 중에서도 2020년 방영된 기린이 온다는 미스 이데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그렸습니다. 노부나가를 끝까지 막으려 했던 이상주의자로요. 왜 일본인들은 이렇게 오랫동안 미스 이데에 집착할까요? 저는 이게 단순한 역사적 흥미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본 사회에는 주군에 대한 충성, 의리가 중요한 가치로 여겨져 왔습니다. 사무라이 문화의 핵심이죠. 근데 그 충성의 대상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일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게 미스 이데 이야기가 계속해서 재해석되는 이유예요. 충성인가 저항인가? 개인의 의리인가? 더 큰 가치인가? 이 질문은 시대를 가리지 않고 울림이 있는 질문입니다. 일본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요. 잠깐만요. 여기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미스 이데를 영웅화하는 시각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어떤 역사가들은 이렇게 말해요. 미스 이데의 행동이 결과적으로 무엇을 가져왔냐고요? 노부나가가 죽고 일본은 잠시 혼란에 빠졌지만 결국 히데요시가 그 권력을 이어받았습니다.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했어요. 임진왜란이죠. 그리고 히데요시의 뒤를 이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 막부를 열었고 260년의 쇠국시대가 시작됩니다. 혼노지의 변이 일본 역사의 흐름을 바꿨다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간 건지는 굉장히 논쟁적이에요. 만약 노부나가가 살아서 일본을 통일했다면 적어도 임진왜란은 없었을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거든요. 역사에 만약이란 없지만 이 만약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 한국인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한번 다르게 볼 필요가 있어요. 노부나가가 살았다면 임진왜란이 없었을지 모른다고 했는데 물론 이건 반대 주장도 있어요. 오히려 노부나가가 더 빨리 조선을 침략했을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노부나가의 팽창주의적 성격을 보면요. 어느 쪽이든 아케치 미스히데라는 인물은 동아시아 역사 전체에 영향을 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단순히 배신자로 보는 것 너무 단순하지 않을까요? 자, 이 영상의 70% 지점에 왔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정말 이 이야기에 관심 있으신 분이시네요. 저도 이 이야기 정말 오래 연구했거든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 계시면 지금 이 순간 구독 버튼 한번 꾹 눌러주세요. 이런 역사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올라올 거예요.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역사 속 인물들의 진짜 이야기 저 계속 들고 올게요. 자, 다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아케치 미스히데의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절대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의 딸 이야기입니다. 아케치 미스히데의 셋째 딸, 이름은 아케치 타마, 혹은 세례명으로 가라샤라고 알려진 사람이에요. 그녀는 당시 노부나가의 최고 가신 중 한 명이었던 호소카와 타다오키와 결혼했습니다. 아버지가 혼노지의 변을 일으키기 전인
1578년의 일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역적이 되면서 가라샤의 삶은 완전히 뒤집혔어요. 남편 호소카와는 가라샤를 산속 별장에 유폐시킵니다. 역적의 딸이라는 이유로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시킨 거예요. 그 기간이 무려 3년이었습니다. 3년간의 고립 속에서 가라샤는 기독교를 접합니다. 당시 일본에 전해진 가톨릭 신앙이었어요. 그리고 그 신앙 안에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았다고 전해져요. 후에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가라샤는 자신이 어떤 운명에 처할 수 있는지 항상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600년 세키가하라 전투 직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이시다 미스나리 사이의 갈등이 폭발하기 직전이었어요. 이시다 미스나리가 각 다이묘의 가족을 인질로 잡으려 했을 때 가라샤는 이를 거부합니다. 가톨릭 신앙으로 자살을 금지하고 있었기에 가라샤는 하인에게 자신을 찌르게 하고 숨을 거뒀습니다. 인질이 되는 걸 거부한 채로 이 이야기가 유럽에 전해져 가라샤는 기독교 순교자로 기록됐어요. 역적의 딸이 동양의 순교자가 된 거예요. 아케치 미스이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딸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미스이데 본인은 13일 만에 역사에서 사라졌지만 그의 혈육은 다른 방식으로 역사에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은 배신이나 야망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신앙과 용기와 존엄의 이야기였습니다. 역사는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의 결단이 그 사람의 삶을 끝내더라도 그 물결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계속 퍼져나가는 거죠. 자, 이제 미스이데에 대한 현대적 재평가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일본에서 미스이데 관련 관광 산업이 상당히 큰 규모예요. 교토의 카메야마, 단바 지역에는 아케치 미스이데 관련 역사 유적지가 곳곳에 있습니다. 미스이데의 이름을 딴 지역 특산품도 있어요. 지역 캐릭터도 있고요. 2020년 NHK 대하드라마 기린이 온다 방영 당시에는 관련 지역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역사 테마 관광이 아닌 거예요. 이 지역 사람들한테 미스이데는 여전히 자신들의 영주거든요. 그를 기리는 게 자연스러운 일인 거예요. 그리고 미스이데가 남긴 또 하나의 유산이 있습니다. 그건 와카, 그러니까 일본 전통시예요. 미스이데는 상당히 많은 와카를 남겼어요. 그중 일부는 지금도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시들에는 굉장히 인간적인 감정이 담겨 있어요. 고독함, 두려움, 그리고 어딘가에서 오는 결의. 무장으로서만이 아니라 문인으로서의 미스이데. 이 두 가지 면이 그를 단순하게 악인이나 영웅으로 분류하기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그의 와카 중 하나를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늙어가는 것도 알지 못한 채 꽃을 봄에 바치노라. 무거운 삶을 살면서도 미적 감수성을 잃지 않았던 사람. 그게 미스이데예요. 자, 이제 정말 핵심적인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혼노지의 변에 관한 미스터리 중에서 역사가들이 아직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게 있어요. 미스이데는 대체 누가 배후에 있었을까요? 미스이데 혼자서 이 쿠데타를 결정하고 실행했을까요? 13,000명의 병력을 동원하고 교토를 장악하는 건 사전 준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주변 세력과의 연락, 이건 분명히 사전에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거예요. 하지만 막상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아무도 호응하지 않았다는 것. 이게 굉장히 이상하죠? 역사가들 중 일부는 미스이데가 누군가와 거래를 했지만 배신당했다는 설을 주장합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냐는 게 논쟁의 핵심인데요.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름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아시카가 요시아키, 노부나가에 의해 쫓겨난 쇼군입니다. 미스이데가 애초에 노부나가 밑에 들어오기 전에 요시아키 밑에서 일했거든요. 요시아키가 쇼군직 복권을 약속하면서 미스이데를 이용했다는 설. 두 번째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건 더 충격적인 설인데요. 히데요시가 미쓰이데를 이용해서 노부나가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미쓰이데를 역적으로 몰아 자신이 권력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히데요시가 군을 돌려 너무 빠르게 도착한 것, 그리고 이후 히데요시의 행보가 너무 빨랐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됩니다. 물론 이것도 음모론입니다. 증거는 없어요. 하지만 역사의 결과를 보면 가장 이득을 본 사람이 히데요시라는 건 부정할 수 없죠? 여기서 댓글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혼노지의 변의 배후에 누가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미쓰이데 단독 결행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사주를 받았을까요?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 남겨주세요. 이런 역사 미스터리 관련 댓글 보는 거 정말 재미있거든요. 자, 이제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케치 미쓰이데라는 인물을 단순히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가 살았던 시대의 맥락 속에서 이해하려면 뭔가가 필요해요. 바로 전국시대 무사들의 인생관에 대한 이해입니다. 전국시대 무사들한테 죽음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랐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시대였어요. 어제 동료였던 사람이 오늘 적이 되고 내일 자신이 어디서 최후를 맞이할지 알 수 없는 시대. 이런 환경에서 무사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아니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미덕이라고 여겼습니다. 근데 미쓰이데한테는 조금 다른 면이 있었어요. 그는 단순히 전쟁에서 잘 싸우고 싶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상이 있었어요. 자신이 다스리는 땅에서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기를 바랐고 그 이상이 실현되는 나라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섬기는 노부나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이 갈등, 이게 미쓰이데의 비극의 핵심이에요.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강한 주군이 필요했고 그 강한 주군이 자신의 이상을 파괴하는 사람이었다는 역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계속 복종할 것인가, 아니면 행동할 것인가. 그리고 그는 행동을 선택했습니다. 결과는 실패였어요. 하지만 그 선택 자체가 그를 단순한 역적이 아닌 비극적 영웅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케치 미쓰이데가 현대 일본에서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지 조금 더 이야기해 볼게요. 2019년에 일본의 한 연구팀이 흥미로운 조사를 했어요. 일본인들에게 전국시대 인물 중 가장 재평가받아야 할 인물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1위가 아케치 미쓰이데였습니다. 단순한 배신자로 보는 시각이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저는 이게 시대의 변화와 관계 있다고 생각해요. 과거에는 충성 자체가 미덕이었습니다. 무조건 윗사람을 따르는 게 좋은 것으로 여겨졌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잘못된 권력에 맞서는 것,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명령에 저항하는 것, 이것도 용기 있는 행동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으로 미쓰이데를 보면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미쓰이데가 혼노지의 변을 일으킨 이후 그가 취한 행동들이 사실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교토를 장악한 뒤 그는 약탈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했고 당시 황실, 그러니까 일왕과 귀족들을 보호했습니다. 황실 재정을 지원하기도 했어요. 이게 단순히 천하를 노리는 야심가의 행동과는 달라요. 그는 새로운 질서를 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폭력이 아닌 문화와 전통 위에 세운 질서를요. 13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이걸 완성할 수 없었지만 그 방향성은 분명했습니다. 저는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제일 마음에 남더라고요. 승자가 아닌 사람들, 화려한 결말을 맞지 못한 사람들, 하지만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방향으로 끝까지 걸어간 사람들.
아케치 미스히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옳았는지 그랐는지는 여전히 논쟁적입니다. 어쩌면 영원히 결론이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가 치열하게 살았다는 것, 그리고 그 치열함이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그는 역사에 기억될 자격이 충분하지 않나요? 자,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본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아케치 미스히데. 1528년에 태어나 1582년에 죽은 이 사람은 단순히 주군을 배신한 역적이 아니었습니다. 20년 가까이 노부나가를 충성스럽게 섬기면서 수많은 전공을 세운 무장이었고 단바 지방을 8년에 걸쳐 평화롭게 다스린 통치자였으며 와카를 읊고 절통 문화를 사랑한 문인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혼노지의 변을 일으킨 이유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원한이었을 수도 있고 야만이었을 수도 있고 더 큰 가치를 위한 저항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13일이라는 짧은 천하 이후 야마자키 전투에서 패배하고 도망치던 중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지만 그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단바의 백성들은 그를 기렸고 그의 딸 가라샤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고 수백 년 동안 일본의 이야기꾼들은 그를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역사란 그런 거 아닐까요? 시간이 흘러도 공명하는 이야기. 시대가 바뀌어도 울림이 있는 질문들. 배신인가 저항인가? 충성인가 용기인가? 이 질문들은 아케치 미스히데가 살았던 16세기 일본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하는 질문입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아케치 미스히데는 죽기 전 이런 말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물론 후대에 각색된 가능성이 높지만 이 말이 너무 인상적이에요. 때는 지금이었다. 그게 다예요. 변명도 없고 후회도 없고 그냥 지금이 그때였다는 것.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됐든 그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순간에 행동했습니다. 그 용기 하나만큼은 저는 인정하고 싶어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아케치 미스히데, 이제 조금 다르게 보이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그는 배신자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이 진짜 궁금합니다.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저 댓글 하나하나 다 읽어요. 진짜로요. 이런 역사 이야기 계속 다뤄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다음에 어떤 인물 이야기가 보고 싶으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이런 역사야사 이야기 계속 받아보실 수 있어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